백현동 개발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내일 진행이 됩니다. 검찰은 1,600쪽이 넘는 의견서를 작성하며 수사의 정당성을 강조할 예정인 반면 이재명 대표는 직접 법정에서 구속의 부당성을 호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뒤 민주당 원내 지도부 사퇴로 오늘 국회 본회의는 취소됐습니다. 여당은 민생을 볼모로 잡아선 안 된다고 비판했고 내일 민주당은 친명계 4명으로 구성된 후보군 중 차기 원내대표를 뽑는 선거에 나섭니다. YTN 취재 결과 주차장 붕괴가 발생한 인천 검단 신도시의 다른 단지에서 건물 외벽 철근이 빠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0층 이상 올라가면 붕괴 위험이 우려될 정도로 철근이 모자라자 LH는 보강 작업을 하며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급 탄도 중량을 자랑하는 현무5와 KF-21 보라매 전투기 등 최첨단 무기가 총 출동하는 내일 국군의 날씨가 행진이 10년 만에 서울 시내에서 진행됩니다. 이로 인해 도심 곳곳의 교통이 통제됩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의 메달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어제 태권도와 근대 5종, 펜싱에서 금메달 5개를 수확한 대표팀은 오늘도 금빛 낭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구름만 다소 지나는 가운데 어제만큼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퇴근길 무렵에 가을비가 시작돼 내일과 모레도 이어지며 기온 변화가 커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뉴스큐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24일 만에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끝난 가운데 우려했던 것보다 당내 갈등은 노골적이고 극단적입니다. 같은 날 치러질 원내대표 선거 과정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내일 결과에 따른 다양한 시나리오들 정치 큐에서 진단해 보겠습니다. 지난 4월 무량판 구조에 이어 이번엔 벽식 구조 아파트 외벽에서 철근이 빠진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번에도 시행사가 LH입니다. 안전 전문가와 문제점 살펴보겠습니다. 월요일 뉴스큐 서울중앙지검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백현동 개발 비리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이 연루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혐의 내용과 증거 기록이 방대해 검찰과 이 대표 양측의 법정 공방이 장시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혜린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제목에서처럼 벼랑 끝 혈투가 전망되고 있다. 자, 내일 영장 심사 앞두고 검찰도 어느 때보다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고요? 네, 검찰은 내일 오전 10시 심사를 앞두고 지난 주말에도 모두 출근해 기록을 검토하며 심사 준비에 총력을 다했습니다. 현재까지 작성한 의견서만 1,600여 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의견서를 요약해 법정에서 보여줄 수백 장 분량의 PPT를 만드는 작업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심사 당일에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와 수원지검 형사 6부, 부부장 검사를 포함해 최소 6명의 검사가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 측도 이에 맞서 판사 출신 김종근, 이승엽 변호사 주도로 변호인단을 꾸려 반박 자료를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018년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을 당시 이 대표를 변호한 인물들입니다. 네, 그리고 내일 법정에서 어떤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까? 네, 우선 내일 심사에선 혐의 소명과 함께 증거인멸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 비리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에 관여한 혐의가 넉넉히 소명된다는 입장입니다. 연루된 공무원과 핵심 피의자들의 진술이 있고 또 이 대표 결제 문건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검찰이 피의자들을 강압 수사해 거짓 진술을 받아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또 운전면허증에 경찰청장의 직인이 찍혔다고 해서 그것을 경찰청장이 발급해준 게 아닌 만큼 직인이 찍혔다고 해서 직접 결제했다는 의미는 아니란 게 이 대표 측 주장입니다.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와 관련해선 이 대표가 백현동 로비스트 최측근 김모 씨에게 위증해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통화 녹취를 법정에서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수사 자료가 유출된 정황도 언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법 방해와 증거인멸을 시도한 전력이 있어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게 검찰 측 논리입니다. 이 대표 측은 이에 맞서
녹음 파일 전체 맥락을 살펴보면 위증교사 의도는 전혀 없다는 게 확인되고 또 주요 증인들이 이미 법정 증언을 한 만큼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수 없다고 맞설 전망입니다. 24일 동안 이어진 단식을 마친 이 대표는 법정에서 직접 구속 부당성을 호소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측이 이렇게 다툴 혐의가 방대한 만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10시간을 넘겼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신문 시간을 훌쩍 뛰어넘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당시 서 전 실장의 구속 여부는 다음 날 새벽 5시가 다 돼서야 나왔습니다. 통상 영장심사를 받은 피의자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되는데 이 대표는 심사가 끝난 뒤 서울구치소 또는 중앙지검 청사 내 구치감으로 이동해 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체포동의안 가결 구면 또 단식 중단 국면을 거친 이재명 대표. 법원에 직접 출석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남기 기자. 네, 국회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심사 내일 열릴 예정인데 이 대표 출석 여부도 결정됐습니까?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내일 영장심사 출석 여부에 대한 입장을 아직 공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YTN에 이 대표의 출석 의지가 강하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병원 치료를 받는 만큼 의료진 소견과 변호인 논의를 거쳐 출석 여부를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아침회의에선 영장 기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줄을 이었는데 체포동의안 가결 당시 당내 이탈표에 대한 적개심도 여전했습니다. 검찰과 윤석열 정권에 노란한 민주당 가결파들의 폭거도 기가 막히고 헌정사에 일찍이 없었던 야당 대표 체포, 구속이라는 제명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체포동의안 가결 이탈표를 색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걸 두고 인민재판이냐고 비판했습니다. 배신, 가결표 색출, 피의 복수와 같은 소름 끼치는 마녀 사냥이 벌어지고 소속 의원들이 국회법이 규정한 비밀 투표의 원칙을 어기고 부결 인정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차기 원내 사령탑을 뽑는 원내대표 선거가 내일 치러집니다. 4선의 우원식 의원과 3선의 김민석, 남인순, 홍익표 의원의 4파전인데 모두 친이재명계로 꼽힙니다. 이재명 대표가 구속될 경우 원내대표가 당대표 대행을 맡을 수도 있는 만큼 관심이 쏠리는데요. 내일 이 대표의 구속 여부와 원내대표 선거 결과가 내년 총선을 앞둔 민주당 계파 갈등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네, 그리고 국회 일정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애초 오늘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는 취소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균영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 표결 등이 예상됐던 오늘 본회의는 취소됐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뒤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사퇴하며 거대 양당 간 본회의 일정 협의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장 공백 사태와 함께 보호 출산제 등 주요 법안 처리도 줄줄이 밀리게 됐는데 국민의힘은 민생까지 이 대표 방탄에 볼모로 잡아선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민주당은 국회를 인질 삼아 구속 시에는 국가 시스템에 중요한 문제가 생기고 입법 마비가 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이는 심각한 사법방해이자 국민에 대한 위협입니다.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 직후 본회의를 열자는 입장이지만 이 대표 구속 여부와 민주당 원내 지도부 선출 등 변수가 많은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반면 주식 논란이 일었던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등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공세 수위를 더욱 높였습니다. 군의 사망 사건을 은폐하는 의혹을 갖고 있는 은폐 신원식, 주식 파킹, 민폐를 벌리고 있는 김행, 그리고 과거 언론을 탄압하고 이런 가운데 거대 양당은 다음 달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총력을 다하는 분위기입니다. 앞서 안철수 의원 등 중진들을 선대위에 투입한 국민의힘은 오늘 지도부가 강서구 전통시장을 방문해 국민들을 만났습니다. 어제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지도부가 대거 참석했던 민주당은 당의 혼란기에 보궐선거에서도 지면 안 된다는 위기감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혜영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공직기간에 시누이와 지인에게 넘겼다가 다시 사들인 회사 주식의 주당 평가액이 4년 만에 79배가 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오늘 인사청문 준비단 사무실 출근길에 2019년 위키트리 운영 방식을 전환하고 구글 검색에 최적화하도록 시스템을 바꾼 뒤 수익이 급증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소셜뉴스의 주당 평가액은 2019년 8월 기준 1,877원이었고 올해 9월엔 14만 8,226원으로 약 79배가 올랐습니다. 현재 김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는 각각 49억 6천여만 원, 52억 5천여만 원에 달하는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언론노조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담은 방송 독립법 처리를 촉구하며 108배를 진행했습니다. 전국 언론노동조합은 오늘 국회 앞에서 정치권이 공영방송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방송 3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108배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현행 공영방송 이사 선임제는 여당 추천 몫이 전체 이사 수의 3분의 2가량이라 정권 장악의 도구가 되기 쉽다며 개정안 처리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 법률 대리인인 김정민 변호사가 군 검찰단장 등의 직무 배제와 박 전 단장에 대한 별건 수사 중지를 요구하는 수사 지휘 요청서를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단장 측은 검찰단장이 소속 직원에게 해병대 1광역수사대장이 경찰에 적법하게 이첩한 사건의 기록을 불법적으로 탈취하도록 지시했다면서 검찰단장이 이 사건을 수사 지휘하는 것은 수사의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최근 해군 검찰단 등 복수의 군 수사기관이 박 전 수사단장이 처리한 사건의 기록을 불법적으로 열람하고 있다며 별건 수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군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으며 별건 수사는 사실무근이라고 유감을 표했습니다. 군의 명령체계를 위반했다며 박정훈 전 수사단장을 보직해임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박 전 단장을 보직해임한 당일 해병대 수사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 인권센터는 박 전 단장과 함께 관련 수사를 이끈 해병대 중앙수사대장과 김 사령관이 지난달 2일 밤 9시 48분부터 4분 42초 동안 통화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녹취록을 보면 김 사령관은 중수대장에게 4시간 가까이 조사받고 왔다며 어차피 우리는 진실하게 했기 때문에 잘못된 건 없어. 정훈이가 답답해서 그랬겠지라고 말했습니다. 해병대는 해당 통화 당시에는 김 사령관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에 동의한 것 아니냐는 기자 질문에 동요하는 수사단원들을 안정시키기 위해 통화한 것이고 지시 위반에 대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법원의 영장 심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어느 쪽이든 파장이 적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 민주당은 새 원내대표 선거도 앞두고 있는데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주요 이슈, 오늘은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또 김현정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단답형으로 내일을 기점으로 지금의 정국에서 상당한 국면 전환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당한 전환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뭐 제가 보기에는 구속이 되든 불구속이 되든 간에 국회 일정은 거의 표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회 일정이 거의 마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도 대단히 이제 큰 기류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데 이제 내일 영장 실질 심사의 결과와 상관없이 그 동안에 정부 여당에서 계속해서 비판해왔던 방탄 프레임 이제 소멸되거든요. 그럼 이제 온전하게 윤석열 정부의 무능이라든지 뭐 폭력적 국정 운영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에 대한 심판을 제대로 받아야 될 것이고 더불어민주당도 선명 야당의 모습으로 국민 항쟁, 국민들과 함께 싸워나가겠다고 천명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이제 정부에 대한 심판 이런 것들이 이제 부각될 그런 타임으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국회는 표류할 것이다. 또 하나 방탄은 소멸될 것이다라는 두 분의 생각을 좀 밑바탕으로 해서 내일 이후의 시나리오를 하나씩 전망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가 출석 의지가 강하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아직은 내일 나갈 것이다 이렇게 확정된 내용이 들어오질 않고 있어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 그러자도 확인해 봤는데요. 내일 나가신다고 합니다. 의지가 지금 강하시고요. 지금 약물 치료하고 회복식 같이 병행하고 있는데
그 상태가 지금 호전 중이라고 하고요. 변호사랑 지금 상의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다만 이제 또 혹시 또 모르니까 갑작스런 뭐 건강 이상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또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 확인된 바로는 내일 출석하는 게 확실합니다. 내일 출석 의지가 강한 것을 넘어 거의 확정적이다라고 보시는 거고. 자, 단식 얘기하셨으니까 사실 단식의 명분이 대통령의 사과, 또 국정기조 전환 같은 윤석열 정부가 견제가 목적이었는데 특별히 얻어낸 것이 없다라는 게 전반적인 평가인데 잠깐 평가를 좀 들어볼까요? 이재명 대표의 단식은 본인이 구속을 피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세 가지 조구 조건을 제시를 했습니다만은 그거와는 전혀 별개로 본인의 구속을 피하는 유일한 목적이 그것이었기 때문에 내일 영장실살 심사에 응할 것이라고 봅니다. 휠체어를 타고라도 네. 나가는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자신이 이 구속을 피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은 모든 것을 다 동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처음부터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네. 아마도 내일 아마 어떤 뭐 휠체어를 타고 나가는 모습을 연출을 하면서 본인의 의견을 판사 앞에서 충분히 얘기할 거라고 봅니다. 네, 김 전 대변인께도 같은 질문 드리면 주말에 이제 단식 중단됐기 때문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까 방탄소멸 이런 화두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전면적 국정 쇄신을 걸고 시작한 이제 단식이었는데 뭐 윤석열 대통령은 누가 단식하라고 했냐라는 식으로 무시했고 네. 여당은 뭐 조롱과 폄하를 일관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그 대표로서의 그 선명성이 부각됐다고 저는 보고요. 그 단식 투쟁 24일 동안에 우리 당뿐만 아니라 그 시민단체 등 그 노동계라든지 뭐 종교계 이렇게 민주 진영들이 다 찾아와서 윤석열 정권의 폭력적 국정에 맞서서 같이 싸우겠다라는 내부 결속들이 상당히 다져진 것도 하나의 성과이고요. 네. 또 그다음에 자꾸 이제 검찰과 여당에서 방탄 프레임을 걸고 있지만 이 과정 속에서도 그 검찰이 1년 6개월 동안에 그 무리한 표적 수사, 야당 탄압성, 정적 제거용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도 국민들께 많이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것들은 하나의 성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는 법원의 시간입니다. 아까 검찰 기자도 혐의 소명과 증거 인멸이 내일 법리 다툼의 쟁점이 될 거라고 했는데 나경원 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로또 같다. 구속 사유는 충분한데 로또 같다. 어떤 의미일까요? 뭐 판사를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건 없고요. 뭐 구속 여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겠죠. 도주 우려라고는 뭐 볼 수는 없을 테니까 증거인멸의 부분이 가장 클 것이라고 봅니다. 네. 증거인멸은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이 판사가 가능성이 있다고 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재판 과정에서 서류가 유출이 됐다든가 또 뭐 그 검사 사칭 과정에서 재판 과정에서도 또 증거 인멸의 그 시도가 있었고 또 특히 이화영 그 부지사의 재판 과정에서 그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측근을 이화영 대표 부인에게 보내서 회유를 하고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이 탄원서를 제출하고 또 그 변호사를 바꾸는 등으로 해서 재판을 굉장히 지연시키는 재판을 방해하는 그런 과정들을 겪은 것을 보면은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사가 굉장히 엄중하게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피해가지는 어려울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는 저 나경원 전 의원이 판사 출신이잖아요. 근데 판사는 헌법과 그 법률에 따라서 기준을 가지고 이제 판단하는 건데 판사의 성향에 따라서 로또를 맞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은 대단히 부적절한 것 같고 국민의힘은 그전에도 계속 김명수 대법관 체제하에서의 판결들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들도 하시고 또 이제 상권 분립에 있어서의 그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뭐 강제징용에 대한 불법성을 면제해주는 그런 제3자 변제 방식을 밀어붙인다든지 또는 그 공천 그 이제 사면을 내갖고 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책임 있는 분을 또 공천까지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건 대단히 적합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그 검찰에서 구속영장 구속 사유로 적시한 것이 두 가지 아닙니까? 그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인데요. 범죄의 중대성과 관련해서는 뭐 배임의 액수라든지 뇌물 액수가 50억, 1억 이상으로 높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가중 처벌된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혐의 자체를 부정하고 있고 또 그리고 오히려
이게 지금 백현동과 대북송금권은 배임과 제3자 뇌물이잖아요. 이것들은 뭐 전문가들이 다 얘기하듯이 대단히 법리 공방이 필요한 그런 범죄들이어서 네. 오히려 구속시키지 말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해 주던다라는 의견들이 더 우세하거든요. 그래서 남은 게 이제 증거인멸입니다. 증거인멸인데 그동안 윤석열 검찰에서는 백현동 건도 그랬고 대북송금 건도 그랬고 증거가 차고 넘친다라고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것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하고 병합했단 말입니다. 네. 거기다가 10년 전에 이미 무죄 판결을 받은 그 이중고사 건까지 다시 끄집어내고 한 개를 더 추가해서 3가지를 가지고 이제 증거인멸이라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고 이제 가장 많은 페이지를 할애해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것이 증거가 그동안 충분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 생각을 좀 들고요. 네. 아시겠지만 뭐 지금 그 이 사건이 백현동과 대북송금권 사건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의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성남시장과 도청을 수백 차례 압수수색해가지고 무려 뭐 6만 7천 건에 달하는 자료들을 다 압수해 갔거든요. 그러니까 인멸할 증거 자체가 없고요. 또 우리 당사랑 본청까지도 압수했거든요. 근데 네.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한 것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장 신청은 내일 실질심사를 받으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체포동의안 표결 국면에서 이제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 좀 시각에서 관심을 받았다면 내일 구속영장 발부, 구속이냐 기각이냐 여부에 따라선 검찰이 또 입지에 또 변화가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꿔 말하면 이제 수사의 정당성과 관련된 부분인데 뭐 영장이 발부되든 기각이든 파장은 크겠습니다만 기각될 경우에 그 사유 또한 좀 앞으로 미칠 파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예상될까요? 저는 뭐 기각될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네. 된다 그러면은 검찰이 그동안 2년 넘게 수사한 부분에 대해서 불신을 받게 되겠죠. 네. 그렇지만 검찰이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증거 자료 그 외의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구속영장 심사 서류에 많이 반영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저는 구속될 사유가 거의 없다고 보고요. 내일 뭐 결과는 뭐 예측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유 자체가 구속될 사유가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구속 사유가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되고 증거 인멸과 도주율의 3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범죄 혐의가 소명되었는데 증거 인멸과 뭐 범죄 혐의의 소명은 있지만 뭐 네. 증거 인멸 도주율가 없다든지 또는 이재명 대표의 건강 때문에 뭐 구속을 안 시킨다든지 이런 정도가 되면은 그나마 이제 윤석열 검찰에서 체면 칠해는 하는 것인데 범죄 혐의의 소명 자체도 인정이 안 되면은 그야말로 정말 이거는 그동안에 표적 수사, 정적 수사를 했다는 것이 확인되는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에 대단히 큰 이제 역풍이 불 것이고 네. 윤석열 대통령도 조기 레임덕이 올 수 있는 대단히 큰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네, 민주당 같은 경우 지금 뭐 영장 발부 여부 또 기각의 어떤 내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해 놓고 대응 방안을 짜고 있을 텐데 일단 민주당이 말한 최악의 상황, 이제 구속의 경우에도 대표 권한을 좀 적정하게 행사해야 된다는 게 이를테면 친명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 옥중 출마, 옥중 결재 이런 언급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또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 발언도 거들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그대로 전하면 굳세어라 제명아라고 남겼고 또 이재명 대표가 좋아요를 눌러서 또 관심을 끌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 옥중 출마, 옥중 결재 이런 얘기를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까? 당대표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지금 2년 동안 내내 그 이후부터 계속 지금 이 민주당을 자신의 사당화처럼 그렇게 운영해 왔던 것 아닙니까? 오로지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왔는데 그 구속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옥중 출마를 하고 옥중 공천을 한다, 옥중 결재를 한다. 이거 국민들 앞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신중하게 국민들을 바라보아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지금 민주당 내 사정이 함몰되어 있는데 사실은 국민들로부터 얼마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는지를 지금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금 상당 부분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연 한 800억 이상이 아마 국민 세금이 지원될 겁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오고 있다는 그러므로 해서 당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국민들을 바라보지 못해요.
국민들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이재명 대표만 지금 지키려고 그러는 것인데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됐다. 그만큼 혐의가 물론 뭐 재판 과정에서 다툴 부분 여전히 있겠습니다만은 네. 그만큼 혐의가 인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는 사퇴를 해야 돼. 당 대표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의원직까지 사퇴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들한테 거짓말을 하신 분이에요. 본회의장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그렇게 국민들 앞에서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지키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도 약속을 수차례 했지 않습니까? 안 지키지 않습니까? 어떻게 국민들한테 한 약속을 그렇게 헌신짝처럼 버릴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그만 정치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당 대표로서뿐만이 아닙니다.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당 대표뿐만 아니라 의원직까지 사퇴해야 된다고. 아직 유죄 판결도 안 나셨는데 너무 가정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이게 당과 그 지지자들에 대한 결속을 위해서 한 말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은 이게 검찰의 이 수사가 명확한 그 표적 수사는 맞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유력한 대선 후보고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1년 6개월, 거의 2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홍준표 대구시장조차도 특수부 수사는 2개월 안에 종결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국정농단 사건도 70일 만에 종결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해서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당 탄압용 정적 제거용 표적 수사라는 것은 저희 민주당에서는 분명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다만 조작 수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재판을 통해서 진위업을 이제 따져봐야 되는 문제가 남아 있는 거죠. 그런데 왜 굳이 제1야당의 대표를 헌법상의 원칙인 불구속 기소, 무죄 추정의 원칙까지 입에 가면서 꼭 인신을 구속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느냐? 그리고 그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셀 수 없는 피의 사실을 공표하고 공무상 기밀을 누설하면서 이렇게 범죄화시키고 악마화시키느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검찰이 수사를 아닌 정치를 하고 있다는 저희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그 윤석열 검찰과 정부 여당의 공격에 대해서 야당으로서 우리 민주당이 굴하지 말고 맞서서 싸워야 된다라는 취지의 유시민 그 전 장관의 이제 발언과 그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도 동의한다는 그런 취지의 그 반응을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표적 수사라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 없는데요. 그것은 오랜 기간 동안의 수사가 된 이유는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혐의점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간단했다 그러면은 한 가지였다 그러면은 벌써 끝났겠죠. 너무 많은 혐의점을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사가 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표적 수사라고 그러고 조작 수사라고 그런다 그러면은 그것은 그러면은 수사를 갖다가 혐의점이 드러난 부분에 수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리고 그것은 이재명 대표의 개인 비리 아닙니까? 그런데 공당이 계속 개인의 비리를 옹호하고 보호해 준다. 이것은 국민들로부터 너무 염치가 없는 짓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대로 그걸 똑같이 반대로 생각하면 그런 얘기를 계속하잖아요. 한동훈 장관이 국민 눈높이에서 사법 시스템의 절차에 따라야 된다. 특권은 있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거꾸로 이게 야당 대표 아니었으면 이렇게 오랫동안에 물증이 없으면 무혐의 처리하고 종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물증은 우리가 지금 스모킹 건으로 이렇게 볼만한 그 언론 보도를 통해 나온 증거는 사실 지금 없잖아요. 그런데 김성태 전 회장이라든지 또는 김인섭 씨라든지 또는 그 정바울이라는 시행사 대표 이런 분들의 전원 증거에 바뀐 진술에 의해서만 계속해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국민 눈높이, 국민과 똑같은 잣대로 수사를 했으면 벌써 종결 처리해야 될 사건이다라는 얘기를 저희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런 논리로 내일 이제 구속 심사, 영장 심사도 이루어질 텐데 결과를 좀 지켜보기로 하고 이번엔 민주당 내부를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일단 친명은 가결파의 폭거라고 하고 있고 비명은 또 이런 색출 움직임에 자기 증명을 거부하겠다고 맞서고 있는데 관련 발언을 먼저 들어보고 시간 관계상 두 분의 의견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민주당은 이미 최고위원회와 또 의원총회 그리고 중앙위원 규탄 대회에서 이번에 그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부당한 정치 탄압으로 규정을 하고 가결 투표는 명백한 해당 행위라고 이미 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가결 투표를 했다라고 밝힌 의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급기야 우리 당 국회의원들은 가결이냐 부결이냐를 고백함으로써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려 있습니다. 증명하지 않는 자, 증명하지 못한 자, 증명이 불충분한 자의 정치생명을 끊는다고 합니다. 저는 자기 증명을 거부합니다.
그럼 송갑석 전 최고위원은 증명하지 않는 걸까요? 증명하지 못한 걸까요? 그게 궁금하긴 한데 참고로 3월인가 이제 그런 그 계파 갈등을 좀 잠재우기 위한 차원으로 지명직 최고위원회 임명됐던 송갑석 전 최고위원이 거부하겠다. 어떤 의미입니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예, 사실 송갑석 최고가 그때 최고위원회 출마를 했었죠. 그래서 낙선을 했는데 네. 지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3월달에 좀 통합적인 그 당직 개편을 좀 해달라는 그 비명계 요청에 따라서 예. 당직 개편을 했었거든요. 그때 다시 이제 그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이제 그때 이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송갑석 최고한테 기대했던 것은 역할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친명이나 비명이나 간의 가교 역할을 잘해서 당을 좀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역할을 하도록 좀 만들어 달라라는 취지였는데 오히려 계속해서 최근에 이제 체포동의안 그 표결과 관련해서도 이제 당 지도부의 입장은 부결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이걸 당론으로 좀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에 대해서 오히려 그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좀 제시를 했던 것 같고요. 또 그리고 그 이제 이재명 대표의 그 방탄 프레임에 대해서 우리가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좀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관점을 가지고 계속 이제 당 지도부에서 있으면서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최고위원 내에서의 이제 그런 불협화음 같은 게 좀 생겼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은 지금 뭐 이게 헌법상의 권리이고 무기명 투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 의원의 양심으로 한 것인데 이걸 밝히라 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겠지만 또 반대로 얘기해 보면 그 정치인의 특히 최고위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최고위원회는 분명히 부결로 입장을 정리했기 때문에 고민정 최고도 그런 이유에서 본인의 입장을 밝힌 거 아닙니까? 당당하게 본인의 입장을 밝히고 그런 이유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또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또 판단을 받는 것도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요, 이 과연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주의 정당이 맞냐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국회의원이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한 걸 가지고 그 당원들이 가결 투표를 했는지 부결 투표를 했는지 물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의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양심에 따라 투표를 한 사람들이 거기에 또 다 응답을 합니다. 나는 부결 투표를 했다. 나는 가결 투표. 이게 어느 나라 정당입니까? 이게 도대체. 저도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해서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공천 불바다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지금 우리들이 사용하지 않는 그런 용어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용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야말로 전체주의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이게 자기 자신이 소신껏 얘기한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그렇게 공격을 하면서 색출을 해서 솎아내겠다. 이거는 이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지금 그 당내에 지금 함몰이 돼서 지금 이걸 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붕괴시키려는 그런 네. 의도라고밖에 보여주지 않는데 이거 우리 국민들이 똑똑히 지켜보고 심판을 해야 된다고. 근데 제가 이제 좀 전에 그 말씀드린 취지를 좀 덧붙이면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가지고 긴급 의총, 뭐 비상 의총도 많이 열었고요. 또 중앙위도 열어가지고 이거를 당론은 아니었지만 부결시키자라고 결의문까지 채택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가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소신껏 그 가결을 투표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이 그 이유에 대해서 밝히는 게 오히려 책임 있는 정치 아니냐. 그래야지 또 당을 또 수습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원이 그 의원 개개인에게 이렇게 뭐 문자 폭탄을 보는데 이런 것들을 옹호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당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그런 조치들도 이런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정말 그 체포동의 가결 이후 여러 갈래로 지금 목소리가 파상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가결표 던진 것도 문제고 색출하는 건 더 문제라고 말한 정치 원로가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운명을 검찰 손에 팔아먹은 찬성표를 던진 일부 의원들은 진짜 천치 바보고 멍텅구리고 나쁜 사람들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색출해서 망신을 주고 처벌하겠다. 이것은 더 나쁩니다. 민주라는 것이 우리 당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민주적인 정당이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원소 같은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민주란 모습이 빠지면서 어떻게 보면 이재명 사당화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나 전 의원 얘기는 조금 전 정 전 대변인 발언과 좀 비슷한 것 같고 박 전 원장은 누가 더 나쁘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언뜻 잘 이해가 좀 안 되기도 하고요. 저는 민주당 내 그 강성 팬덤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이 지금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분들을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다 지금 전전긍긍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이분들을 또 활용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정치는 해서는 안 되는 정치입니다. 민주당은 그것을 자꾸 옹호하고 이것을 자신들의 이제 방탄 속에 방탄을 위해서 이제 이용을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 이재명 대표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를 벗어나면은 그것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이제 방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인데 내일 어쨌든 결론이 나겠습니다만 내일 구속이 되든 불구속이 되든 간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 엄청난 회오리 속에 휩싸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일 만약에 불구속이 된다거나 뭐 구속이 된다고 했을 때 뭐 여야의 뭐 지금 강성 대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완화될 것이냐 그런 부분은 아닐 것 같고요. 민주당 내 내용이 엄청나게 심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네, 수습이 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일단 대표의 구속 여부 또 원내대표 선출에 따라 내일 민주당이 분수령을 맡게 되는 상황인데 간단히 여쭤보면 지금 비명계도 구심점이 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원내대표 선거는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짧게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네 분이 출마를 하셨어요. 근데 상당히 당이 이제 위기 상황인데 그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후보자가 없을 거라는 그 우려도 했었는데 네 분이나 나온 것은 좀 좋은 현상이라고 저는 보고 다른 관록과 이제 경륜들이 다 있으신 분들인데 제가 지금 이제 원외 지역에서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데 여기 들어오기 전에 오후에 입장문을 좀 발표했었는데 좀 단일화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입장문을 좀 냈었는데요.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당이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선을 하게 되면 또 경선 후유증이 있을 수 있고 그 경선하는데 당의 에너지를 소모할 시간적인 그 지체할 시간 자체가 없기 때문에 네 분이서 잘 좀 협의해서 하나의 후보로 추대하는 방식으로 좀 하면 어떻겠느냐. 단일화 이후 합의 추대 방식으로. 예, 왜냐하면 지금 뭐 후보들 네 분이 전부 다 보면 다 소위 말하는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친명이라고 다 일컬어지고 있고 이재명 대표를 지키겠다라는 거를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네. 현재 지금 당의 흐름과도 다 맞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누가 하더라도 저는 뭐 이렇게 좀 추대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당 수습하는 데도 힘을 받지 않을까라는 차원 생각이 듭니다. 그게 제가 상식적으로 보면은 내일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 그러면 그 이후에 원내 지도부를 구성하는 것이 맞죠. 근데 내일 원내 지도부를 뽑는단 말이죠. 그것은 친명계로 일단 구축을 해놓겠다고 하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근데 이재명의 뜻에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전체 의원들의 뜻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의 뜻에 따라서 지금 이재명 친명 체제로 구축을 해놓고 시작하겠다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치열한 논란들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보면은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친명을 가겠다. 그러니까 옥중농촌이 나오고 하는 거, 옥중길제가 나오고 하는 것인데 네. 이재명을 벗어나지 못하겠다. 어떻게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지. 그렇게 이제 개딸들 이런 강성 팬덤들 때문에 그런 목소리들이 줄어들어서 죽어버리는 것 같은데 민주당은 제가 볼 때는 전혀 민주적이지 못합니다. 근데 이번에 원내대표 선출과 관련해서는 이게 체포동의안 가결된 거에 대한 후폭풍 때문에 박강원 대표께서 사퇴를 했기 때문에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명계 의원들께서 출마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안 된 거, 스스로가 안 나온 것이고 이재명 대표는 이 원내대표 선거에 전혀 관여하지 않아요. 제가 그건 정확히 알고 있는데 만약에 관여했다면 네 분이나 소위 친명이라고 분류되는 분이 네 분이나 이렇게 나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다 교통정리가 됐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그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내일 영장실질심사 결과와 상관없이 만약에 그거 저는 기각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기각될 경우는 당연히 뭐 이제 이재명 대표가 복귀해서 네. 선명 그 대정부 대여 투쟁을 강화시키고 민생 행보를 계속 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하나라도 혹시 이것이 이제 인용이 된다라고 하면 그 원내대표 새로 뽑는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하는 그런 체제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내대표 선거를 조기에 빨리 해서 당 수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책임 있는 알겠습니다.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이 국민의힘이 안철수 카드를 선택한 배경은 무엇일까였는데 시간 관계상 마저 여쭤보지 못하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못다한 얘기는 다음 기회에 다시 두 분과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내일 결과를 좀 지켜보기로 하죠. 전연굿 전 대변인 또 김현정 전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는 세계 최대의 탄도 중량을 자랑하는 고위력 현무 탄도 미사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전 완료. 연체율이 늘자 저축은행과 대부업체가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서민 급전 창구가 막히면서 불법 사금융 피해도 급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에서 서민들이 대출받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저축은행이 새롭게 내준 가계신용대출은 5조 8천억 원, 대부업체는 6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두 업계 대출액은 모두 합쳐 12조 8천억 원에 그칠 전망입니다. 지난해 내준 가계신용대출의 60% 수준입니다. 고금리의 연체율까지 늘자 대출 문턱을 높인 영향이 큽니다. 수익성 악화로 아예 대출 문을 닫는 저축은행도 늘고 있습니다. 경기 부진과 결합된 금리 상승으로 전체적인 금융 위험도가 증가하면서 금융기관들이 대출 부분의 관리를 강화하고 있고요. 이 부분들이 취약 금융 차주들을 중심으로 불법 사금융 쪽으로 실제로 중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면서 관련 피해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상반기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상담 신고 건수는 6,800건에 육박합니다. 2천여 건에 그쳤던 지난 2019년 이후 가장 많습니다. 지금 취약계층이 어려운 거는 채무 문제 때문에 구매력이 고갈됐다는 거거든요. 많은 높은 이자가 적용이 되는 채무 부담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오면 바로 완판되는 최저신용자 특례 보증을 포함해 정책금융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겁니다. 금융당국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서민금융 효율화 방안을 올해 안에 발표할 방침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내년부터 금융당국이 주가 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사범에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하위 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관계부처와 추가 논의를 통해 마련한 시행령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핵심으로 꼽혔던 부당이득 산정 기준을 명확하게 정했습니다. 전기 승용차 구매 보조금이 올해 말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환경부는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고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기 승용차 구매 보조금을 최대 680만 원에서 780만 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할인 대상은 기본 가격 5,700만 원 미만의 전기 승용차로 제작사의 차량 할인 금액에 비례해 국비 보조금이 차등 지급됩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유통업계가 이색, 고가 상품을 잇따라 내놓으며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초고가 위스키에서부터 정기 배송 한우까지 다양한 상품들이 나왔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소개합니다. 한 편의점이 내놓은 추석 선물용 위스키입니다. 1949년과 1966년 숙성을 시작한 위스키 가격은 각각 1억 원과 2천만 원입니다. 아직 한 병도 팔리진 않았습니다. 진짜 1억 원짜리 위스키를 집 앞 편의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는지와 그리고 국내 몇 병이 있는지 그리고 배송은 언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온오프라인 고객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석 선물용 골드바는 한 달 새 7억 원어치 팔렸습니다. 다른 편의점은 판매가가 100만 원이 넘는 TV와 안마의자 같은 고가 상품을 선보였습니다. 고가의 상품들이 매출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석 선물 매출이 작년에 비해서 50% 이상 증가한 상태입니다. 50만 원을 내면 6달, 100만 원을 내면 1년 동안 매달 한우를 배송해주는 상품을 출시한 대형마트도 있습니다. 프리미엄 선물을 정기적으로 선물하고자 하는 수요들이 있어서요. 이를 반영해 올 추석에 한우 선물 세트 정기 구독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증가하는 고가 선물 수요를 반영한 조치라고 유통업계는 말합니다. 실제로 한 인터넷 쇼핑몰 관계자는 5만 원 이하 선물은 지난해 추석 때와 판매량이 비슷한데 20만 원 이상 선물은 18% 정도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경기 불황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아예 정말 이렇게 좀 가성비가 있다라고 느껴지거나 아니면 아예 프리미엄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상품으로 내놓는 이런 것을 이제 투트랙 전략을 한다라고 하는데 높은 물가로 소비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소비 패턴 양극화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명절 물가 안정을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넉넉하고 편안하게 명절을 빠짐없이 누려야 한다면서 소외된 사람이 없는지 살펴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넉넉하고 편안한 명절은 모든 국민이 누구나 빠짐없이 함께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위에서 소외되고 힘든 나날을 보내는 분들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함께하는 한가위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한 만큼 6일간의 연휴가 내수 활성화에 도움되기를 기대합니다. 관계부처는 국민들께서 실제 체감하실 수 있도록 명절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해 주길 당부합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위기가구로 발굴해 지원한 가구의 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복지 사각지대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원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국 지자체가 위기가구로 발굴해 한 달 이상 개입하며 지원한 가구는 6만 142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19년 7만 3천여 가구보다 1만 3천여 가구, 약 18% 정도 감소한 수준입니다. 지난달에 체불임금이 1조 1,411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00억 원, 약 3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임금 체불 근절을 위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임금 체불은 반사회적 범죄라며 강력한 단속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 재산을 은닉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하는 악덕 사업주나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교원이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나 학생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변호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가 오늘 공개한 교원배상 책임보험 표준 모델안을 보면 교원이 교권 침해 학생이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직무 관련 사안으로 피소된 경우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1인당 최대 500만 원의 변호사비를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교권 침해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 비용과 전문 심리 상담 비용도 교원배상 책임보험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무량판 아파트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사태로 큰 논란이 있었죠. 이번에는 무량판 구조가 아닌 벽식 구조 아파트에서 건물 외벽 철근이 빠진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됩니다.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일어났던 인근의 인천 검단 신도시 내 또 다른 LH 아파트 단지인데요. 전문가 모시고 관련 내용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최명기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단 교수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아파트도 시행사가 똑같이 LH입니다. 그 무량판 그때 논란이 있었던 그때 당시에 그 시행사인데 이번에도 벽식 구조라고 하더라고요. 어디에 있는 아파트고 또 기존에 문제가 됐던 무량판 구조와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기존에 현재 이제 사고가 발생됐던 바로 인근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역시 동일하게 인천 검단 신도시의 그 LH에서 분양하는 그런 아파트 A-21블록이라는 그런 아파트 현장이 되겠습니다. 예. 기존에는 이제 무량판 구조라고 해서 기둥하고 이제 설레부 이 연결부 쪽에서 전단 보강공이 이제 누락이 됐었는데 이번에 이제 사고가 발생했던 것은 아파트 주거동, 이 주거동에 있는 그 지하 주차장 거기에서도 이제 벽체 쪽, 이 벽체의 수직 철근이라든지 수평 철근이 누락이 되면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죠. 예. 그 벽식과 무량판 중에 그 철근 누락에 더 취약한 구조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뭐 다 이걸 어디가 더 취약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예. 결국은 이제 설계 도면대로 시공하지 않으면 이게 이제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그 무량판 구조 같은 경우에는 실은 이제 붕괴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부분이 좀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벽식 구조도 이게 뭐 철근 자체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지 않게 되게 되면 역시 붕괴까지도 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YTN 단독 보도를 보게 되면은 건물 외벽에 이제 철근이 모자랐다, 이제 빠졌다 이런 좀 보도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 단지 가운데서 몇 개 동에 또 정확히 어떤 문제가 발견됐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실은 이제 A21블록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이제 아파트 동이 13개 동입니다. 예. 13개 동 중에서 4개 동에서 현재 그 철근 누락이 확인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이 배근을 하는 그 타입들, 배근 타입으로 보게 되면 8개 타입이 되는데, 개소로 보게 되면 11개소에서 이 벽체 배근이 이 도면 오기로 인해서 현재 미시공돼서 현재 발견이 됐던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좀 더 이제 간략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벽체가 1m를 기준으로 했을 때, 수직근이 약 12.96 제곱 센티미터 정도가 들어가야 되고요. 수평근은 약 9.51 정도, 이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실제 확인해 보니까 설치된 그 철근량은 수직근은 3.57, 수평근도 3.57. 결국은 벽체 1개소를 기준으로 봤을 때 수직근은 27.5% 정도, 그리고 수평근은 37.5%만 설치가 돼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각각 이제 필요한 양이 한 4분의 1 정도, 3분의 1 정도만 들어간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벽식 구조라고 한다면 벽이 어떻게 보면 하중을 견디는 기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벽식 구조 아파트에서 만약에 이렇게 철근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예상되는 위험은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실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벽체든 또는 이제 기둥이든 위에서 현재 내려오는 이 하중 자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견뎌주는 역할을 벽체나 기둥이 하게 되고요. 예.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 어떤 철근하고 콘크리트가 같이 결합이 돼서 상부에서 내려오는 이런 어떤 하중에 대해서 견뎌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철근에서 콘크리트는 이제 약간 좀 제외를 하고요. 철근이 10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3개만 있으면서 힘을 받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콘크리트가 물론 버티고 있어서 당장 무너질 가능성은 없겠죠. 그렇지만 뭐 지진이 좀 발생한다든지 또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 건물의 내화력이 저하게 되게 되면 무너질 가능성은 충분하다. 예. 그리고 지금 뭐 이제 아파트가 20층짜리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실은 지금 철근 양이 3분의 1밖에 안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20층의 3분의 1, 그러면 7층 이상이 현재 신축을 하게 되게 되면 이 하중이 증가되면서 이 벽체 부분, 물론 이 벽체가 이제 모든 벽체가 그런 건 아니고 일부 특정 개소에서 이런 문제가 있겠지만
7층 이상이 현재 넘게 되게 되면 하중 증가로 인해서 어떤 붕괴 가능성도 고려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무량판 그 구조 사태 때 보면 LH가 전수조사를 했고 지난 7월에 어떻게 보면 명단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그 외벽, 그러니까 벽식 구조에서 철근 누락 사실은 지난 6월 감리조사에서 확인이 됐다고 하는데 왜 7월 발표 때 이 벽식 구조에 대한 그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해서 좀 발표가 되지 않았을까요? 실은 뭐 이제 그 LH라든지 또는 국토부가 당시에 이제 뭐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지하 주차장 그 무량판 구조에서 이게 이제 붕괴가 됐었기 때문에 이 조사 대상을 지하 주차장, 특히 이제 무량판 구조 여기에 대해서만 이제 조사를 했었던 거죠. 예. 뭐 외부 벽체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진 않았었던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주장했던 게 뭐냐면 이건 무량판 구조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뭐 공공이 됐든 또는 현재 민간이 됐든 아마 철근 전체에 대해서 누락 여부를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안 됐었던 거죠. 아마 그래서 4월 달에 사고가 발생이 됐었고 그리고 상당히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되면서 이 무량판 구조에 대해서 이제 감리가 한번 검토를 했을 겁니다. 검토를 해서 철근 누락 여부를 조사를 하고 나서 혹시 외벽 어떤 벽체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는 과정에서 실은 이제 발견이 됐던 이제 그런 사건이에요. 예. 결국은 공공이 됐든 민간이 됐든 이 무량판 구조뿐만이 아니고 뭐 벽체라든지 또는 뭐 보라든지 또는 슬래브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철근 누락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더 논란이 되는 게 이제 누락 사실을 알고도 입주 예정자들한테 알리지 않고 이제 몰래 보강 공사를 했다 이렇게 지금 드러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입주 예정자들에게 사전에 고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실은 이 건설에서 계속해서 부실공사가 발생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 바로 이 어떤 사건들 발생을 하게 되면 외부에 공개를 갖다 꺼리는 이런 문화가 있거든요. 예. 뭐냐, 이게 공개할 때 뭐 어깨라든지 이 건설 시장에 미치는 어떤 파장을 고려해서 주로 이제 어떤 책임 소재 또는 문책 이런 이유로 인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LH라든지 시공사인 어떤 이런 공급자가 실은 이제 우리가 공급해 주는 대로 입주자들은 무조건 입주하라. 이런 어떤 막무가내식 인식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 이런 케이스인데 지금 현재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국민들이 안전이라든지 또는 품질에 대해서 인식 수준이 상당히 높아져 있기 때문에 사실을 정확하게 공개를 하고 어떻게 해결 방안을 찾을 것인지 이런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어찌됐든 보강 공사는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벽식 구조에선 보강 공사를 한다 그러면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보강을 하게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거기 현재 사건이 발생됐던 LH 쪽 현재 아파트 쪽에서는 이제 보강 공사에 대해서 이제 검토까지 끝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1일부터 현재 일부 보강 공사가 진행이 된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데 방법은 기존에 있던 벽체에다가 예. 수직 철근과 수평 철근을 추가로 배근을 하고 별도의 신설 벽체를 갖다 추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단면을 좀 더 증설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럼 이제 기존 벽체하고 신설되는 벽체에 이제 철근을 갖다가 현재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때는 뭐 이제 전단 마찰근, 일명 이제 저희들은 케미컬 앵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케미컬 앵카를 이용을 해서 기존 벽체하고 신설 벽체를 연결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뭐 물론 보강을 하게 되면 이제 문제는 없겠지만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사용했을 때 이때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 벽체하고 신설 벽체하고 연결했던 이런 연결부 쪽 이쪽에서 뭐 누수가 좀 현재 발생을 한다든지 또는 시간이 가면서 온도 차이에서 벌어진다든지 또는 어떤 내구력이 떨어지면서 일체화 작용이 안 됐을 경우에는 실은 성능 자체가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현재 없습니다. 지금 LH가 시행사인 아파트에 들어갈 입주 예정자분들은 혹시라도 내가 들어갈 아파트도 이런 건 아닌가 이런 불안한 마음도 있으실 테고 다른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이 외벽 철근 누락에 대해서는 혹시 다른 아파트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한 가능성은 없을까요? 일단 있다고 보는 거고요. 물론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이제 국민들께서 불안을 하시겠지만 실은 이제 민간이 됐든 공공이 됐든 공사를 하는 이 작업자들 그리고 실은 이제 건설 기술인들 이분들은 거의 동일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민간이 됐든 공공이 됐든 무량판 구조가 됐든 벽식 구조가 됐든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 실제 저에게도 이제 어떤 민원들이라든지 어떤 제보가 들어온 것들 보게 되면 철근 누락이 되겠다는 그런 어떤 제보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어떤 현장에 대해서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를 하게 되면 이건 뭐 공사하는 중에 이제 사진이 촬영됐던 거고 전부 다 보완해서 공사를 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검증을 통해서 국민들의 불안을 부식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이번 문제에서도 어떻게 보면 설계 단계부터 문제가 발생을 했다 이렇게 원인에 대해서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전반적으로 좀 개선해야 될 상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은 이번에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설계 단계에서 좀 문제가 있었던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 거고요. 예. 특히 이제 설계에서도 이제 구조 해석 과정, 그러니까 설계를 이제 물론 건축사사무소 설계를 이제 하게 되는데 구조 부분은 이제 구조 기술사 쪽에 이제 별도로 이제 하도급을 주고 있는 상태고요. 그럼 이제 구조 기술사가 구조 해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구조 도면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역시 동일하게 현재 불이치가 됐다는 거죠. 뭐 구조 해석에서는 뭐 12 정도의 철근량이 사용이 되는 걸로 검토가 됐었지만 도면 상황에서는 이게 한 3 정도밖에 현재 반영이 안 됐던 이런 상황이거든요. 결국은 네. 올해 4월 달에 발생이 됐던 GS에서 붕괴됐던 사건과 거의 동일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이제 뭐 업역 부분도 문제가 되겠지만 이런 설계의 어떤 하도급 부분들, 이런 설계의 하도급에 대해서는 별도로 어떤 법적 규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설계 하도급에 대해서도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과연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명기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단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내일도 이런 모습일까요? 내일 서울 숭례문과 광화문 일대에서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을 앞두고 시가행진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고위력 탄도미사일 등 국산 첨단 무기 체계 등이 대거 등장할 예정인데요. 관련 소식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10년 만에 부활한 올해 국군의 날 시가행진에선 국산 첨단 무기 체계가 대거 등장할 예정입니다. 폴란드 수출로 성능을 전 세계에 각인시킨 K2 전차를 필두로 다연장 로켓 천무와 함께 한국형 사드로 불리는 지대공 미사일 LSAT, 해병대 상륙돌격 장갑차, 공격형 무인기 등이 줄지어 위용을 자랑합니다. 또 북핵 억제 핵심인 고위력 탄도미사일도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되고 해군의 최첨단 차세대 이지스함인 정조대왕함은 증강현실 AR 영상으로 행진에 동참합니다. 이와 함께 육해 공군과 해병대 병력 4천여 명이 행진에 나서는데 한미 동맹을 상징하는 미 8군 전투부대원 300여 명도 처음으로 참여합니다. 올해 시가행진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고위력 탄도미사일, 첨단 탄도탄 방어체계 등을 선보여 국민들에게 안보에 대한 든든함을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국군의 날 시가행진을 마지막으로 실시한 건 지난 2013년. 1998년부터 5년마다 실시로 정례화됐지만 2018년엔 남북 관계 등을 고려해 야간 에어쇼 등으로 대체됐습니다. 10년 만에 부활하면서 동원되는 군 장비도 2013년 105대에서 올해 170여 대로 크게 늘었습니다. 시가행진에 앞서 국군의 날 기념행사도 열리는데 10월 1일이 연휴에 포함되면서 행사도 앞당겨졌습니다. 국방부는 공군 블랙 이글스 축하 비행과 함께 행사장 곳곳에서 시민 참여 행사도 다채롭게 열린다며 국민과 함께하는 국군의 날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네, 국민과 함께하는 10년 만의 시가행진. 평일 낮 행사기 때문에 큰 교통 혼잡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통제 구간의 지하철은 늘리고 버스는 우회시키는 등 특별 교통 대책을 세웠습니다. 김종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군의 날 시가행진이 오후 4시부터 1시간 동안 세종대로에서 펼쳐집니다. 광화문 일대는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전면 통제됩니다. 앞서 행사 부대는 오후 1시 반부터 성남 서울공항에서 숭례문까지 도보부대와 장비부대로 나눠서 이동할 예정입니다. 부대가 이동하는 시간에 맞춰 동부간선도로와 동작대로, 강변북로 등 진행 방향 차로가 통제됩니다. 이에 따라 통제 구간을 경유하는 267개 버스 노선은 모두 우회 운영됩니다.
또한 도로 통제로 지하철 이용객이 몰릴 것에 대비해 낮 12시에서 오후 6시까지 지하철 2, 3, 5호선을 총 13회 늘리기로 했습니다. 보행자 안전에 위험을 줄 수 있는 공공자전거 따릉이와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는 행사장 주변 반납 대여를 금지합니다. 세종대로 주변의 시청역, 경복궁역, 광화문역에는 평소보다 4배 많은 안전요원을 배치합니다. 행사가 끝나는 시점에는 특정 지하철역에 인파가 몰리지 않도록 분산 이동을 유도합니다. 그래도 극심한 혼잡이 발생하면 출입구가 임시 폐쇄되거나 무정차 통과도 할 수 있습니다. 통제 구간과 임시 변경되는 대중교통 정보는 서울교통정보센터 토피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나 지도 앱에서도 목적지까지 경로 탐색 시 통제 구간을 피해 다른 우회 경로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YTN 김주길입니다. 북한은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유엔 총회에서 북한과 러시아 간의 무기 거래 가능성을 경고한 데 대해 히스테리적 망발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북한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윤 대통령의 78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 대해 북한과 러시아 관계를 악랄하게 헐뜯었다면서 국제관계 상식도 없는 괴뢰가 스스로 미국의 어용 나팔수 확성기로 나서는 꼴이 가관이라고 비꼬았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을 정치적 미숙아라며 막말 비난한 뒤 미국의 돌격대가 돼 국제적인 대결 구도 형성에 발광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 실명을 거론하며 막말로 맹비난한 데 대해 통일부는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구병삼 대변인은 북한이 우리 국가 원수에 대해 막말 비난을 한 건 기본적인 예의와 상식조차 없는 북한 체제의 저열한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년쯤에 한국을 방문할 거란 예상이 나오면서 냉랭했던 한중 관계가 조금 풀릴 거란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한을 방문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이런 움직임의 배경은 무엇인지 강성웅 해설위원 실장과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참고로 지금 YTN 홈페이지에서 조금 전까지 가장 많이 본 뉴스가 뭐였냐면 상석 앉던 시진핑이 맞이 앉은 이유는 이란 제목의 클립이었거든요. 네. 이 시진핑이 마주 앉은 이유를 우리도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회담을 했는데 과거와 좀 다른 모습이었나 봐요? 그렇습니다. 총리가 갔는데 국가 원수급 대우를 했습니다. 권력 서열 5위와 6위, 그러니까 차이치, 본인의 뭐 비서실장격이면서도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고 6위는 딩쉐샹, 전에 비서실장 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까지 대동하고 나왔고 네. 우리가 아는 뭐 왕이 외교부장 겸 그 당의 외사 판공실 주임, 외교사령탑이죠, 이 사람. 그다음에 뭐 그 옆에 보면은 이제 그 왕원타오 상무부장도 있고요. 그 굉장한 그 국무위원도 또 한 명 넣었고요. 네. 그 사람들을 다 제가 그래픽으로 좀 준비를 했었는데요. 준비된 게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네. 참석자 그렇게 완전히 일반적으로 국가 원수급을 상대로 하는 정도의 그 배석자를 데리고 왔다는 거죠. 보면 시진핑 주석을 가운데로 오른쪽에 그 머리 허연 사람이 차이치인데 측근 중에 측근 오른팔이고 왼쪽이 딩쉐샹 5위 6위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이제 그 차이치 머리 허연 사람 옆에 오른쪽에 보면 이제 왕이 외교부장이 보이고요. 저 사람은 외교부장일 뿐만 아니라 중국 외교총괄하는 사령탑이고 그 장진취안 저 사람도 굉장히 요즘 시진핑 주석의 측근인데 푸틴 대통령 만날 때도 데려가고 항상 주요 회의에 다 참석합니다. 그 옆에 왕원타오 상무부장 전에 헤이룽장성 서기했던 사람인데 저 사람이 이제 상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는 이제 말석에 앉았고요. 왼쪽에 딩쉐샹 그다음에 신의진 국무위원 이 사람은 이제 여성으로서는 유일하게 최고위직입니다. 네. 정산재 발계위주임 이 사람은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기획부총리 같은 그런 사람이고요. 이랜흥 저장성 당서기는 저장성이 항저우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참석한 거고요. 한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한덕수 총리, 그다음에 장호진 외교부 1차관, 정재호 주중대사 이렇게 세 사람이 이제
같고 나머지는 이제 실무자급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딱 보면 격이 좀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배석한 어떤 중국 인사만 봐도 격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특히 네. 또 한덕수 총리 아시안 게임 외빈 자격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도 좀 격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자세히 보면 이게 우리나라가 격이 높아졌다고 볼 수도 있지만 시 주석이 이 국가의 정상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6명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과 다 똑같은 배석자를 데리고 만났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만 특별 대우한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고요. 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를 그럼 뭐 다른 나라랑 똑같이 취급했다. 혹은 뭐 예우가 어땠을까 이런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 한덕수 총리가 참석했기 때문에 저 정도 격이 올라간 걸 수도 있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 짓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시 주석 부부를 가운데로 보면 그 시 주석을 기준으로 오른쪽 그러니까 쿠웨이트 왕세자와 시 주석 사이에 있는 키 작은 분 저분이 이제 캄보디아의 새 국왕입니다. 시아누 국왕의 아들입니다. 북한처럼 세습한 사람이고 중국과 정말 굉장히 제일 가까운 나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쿠웨이트 왕세자가 왔고 그다음에 한 총리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저 인도에서 오신 두 분은 이제 그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 대행의 부부고요. 그다음에 동티모르 총리가 보이고 자 오른쪽으로 가서 이제 아사드 시리아 총리 이건 뭐 내전 때문에 국민을 학살한 사람입니다. 그 부부가 왔고 그다음에 이제 네팔은 이제 중국과 국경을 접한 인접국이고 말레이시아 하원 의장 부부가 왔고 토마스 박 IOC 위원장이 왔는데 여기서 IOC 위원장하고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는 빼고요. 국가 정상급은 말레이시아 하원 의장 빼고 6명입니다. 저 사람을 모두 만났는데 똑같은 배석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냥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화면도 있습니다. 그 네팔 총리를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이 배석했는지 화면도 혹시 준비되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때 보면 배석자는 똑같습니다. 네. 준비된 것 같습니다. 이 화면인 것 같은데요. 네. 네, 이게 이제 건너편에 보면 네팔 사람이 있고 오른쪽에 이제 시 주석이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이 네팔 총리입니다. 이 사람하고 만났을 때, 저 왕이, 그 다음에 그 학술원 주임, 그 다음에 왕원타오 상무장관, 오른쪽에 저 여성 국무위원, 그 다음에 발기회위원장, 맨 마지막이 저장성 당석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네. 손짓 하나, 표정 하나, 또 자리 배치까지 민감한 때는 특히나 두 나라 사이 관계가 조금 예전까지 못할 때 이런 거에 민감한 건데 한중 관계와 관련된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시 주석이 마침 한 총리와의 회담에서 한국 방문을 진지하게 검토하겠다 이런 말을 했다는데 어떻게 좀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런 브리핑을 했는데요.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은 이런 발표를 하는 걸 좀 항상 꺼리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 측 발표가 맞는 것 같고 시 주석의 그 육성 발언을 들어보면 이제 뭐 의례적인 말을 했고 우리 한덕수 총리께서도 좀 의례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한중 관계가 협력적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것에는 양국이 공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한덕수 총리가 간 것 자체가 한중 관계를 우리 정부가 좀 조금 이제 개선해 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준 거고 그것은 중국 측도 이미 여러 차례 그런 신호를 보내왔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됐는데 우리 정부가 이게 방문을 시 주석이 먼저 얘기를 꺼내서 진지하게 한국을 방문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것은 이제 굉장히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이게 지금까지 2017년 12월 그다음에 2019년 12월 두 번에 걸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을 했고요. 시 주석은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한 번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시 주석이 한국을 올 차례다. 이게 우리나라의 인식이고요. 그런 신호를 계속 보냈는데 중국 측에서는 비공식적입니다만 갈 생각이 별로 없는 걸로 저는 파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갈 생각이 없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게 양국 간의 관계가 상호 존중 관계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우리 정부는 시 주석이 방문하는 게 이번 차례가 맞다 이렇게 해서 계속 요청을 한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먼저 이렇게 시 주석이 방한 의사를 밝혔던 그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뭐 서로 필요한 거지만 그 시 주석 중국의 입장에서도 첫 번째는 마지막 이 얘기가 오간 게 작년 11월 발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거의 30분 이내에 짧은 시간에 만났습니다. 처음 만났는데 그때도 이제
시 주석께서 방문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했고 시 주석 답이 현재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면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코로나 상황이 끝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명분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또 요청했을 때 거부하기가 좀 애매하죠.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와 중국이 서로 협력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서로 이렇게 협력의 어떤 메시지, 신호를 발신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중국도 뭔가 좀 우리나라 정부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정부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미일 군사협력도 어느 정도 이제 추진하고 기초가 닦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뭔가 좀 서로 대화를 하는 그런 계기가 마련돼야 된다. 이런 차원의 판단을 중국도 한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조금 전에 서로 필요해서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시간 관계에서 합쳐서 질문 드리면 중국은 얻을 게 무엇이고 우리는 또 어떤 것을 좀 기대하고 있는 걸까요? 중국은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굉장히 이상한 형태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게 북중러 쪽으로 엮이는 방향으로 갔을 때 중국은 여기에 적극 참여하기가 어렵습니다. 중국은 세계 공급망과 연결이 된 나라고 북한과 러시아는 세계 공급망과 연결이 잘 안 된 나라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끌려가다가는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국제적으로 타격을 볼 수가 있는데 네. 여기서 이제 한국과 협력을 한다면 한국은 명실상부 이제 주요 국가고 나토나 G7에도 초청을 받는 국가이기 때문에 서방과 다리를 놓아서 가기 위해서는 한국과 친해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것을 신호로 분명히 보내고 한국과 어느 정도 뭔가 관계를 재정립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고요. 네. 사실 중국 내에서도 사드 보복 때문에 한국과 멀어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어떤 반론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네. 중국 내부가 굉장히 경직된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고 시진핑 주석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이기 때문에 이것이 잘 반영이 안 된 측면이 있는데 약간 좀 그런 것도 반영된 것 같고 또 뭐 최근에 중국의 경제 문제가 너무 나쁘다 보니까 한국과의 협력은 시 주석이 그 모두 발언에서 말했듯이 정말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얻어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시진핑 주석 한국 방문한다면 언제쯤을 좀 예상할 수 있을까요? 시점은 뭐 연내는 안 될 것 같고요. 내년 빨라도 상반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안 되는 이유는 연내에 지금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열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한중일 3국 정상회의는 2019년 중국 청도에서 마지막으로 열리고 우리가 이제 주관하는 차례가 됐는데 그동안 사실 한중 관계보다 한일 관계가 나빠서 이게 안 열렸고요. 한일 관계가 이제 윤 대통령 취임 이후로 정상화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과만 좋으면 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과의 관계도 이렇게 좀 이제 따뜻해지면 연내에 이게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열린다면은 리창 총리가 서울에 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 주석이 또 그 시점에 온다는 거는 좀 그렇죠. 그래서 아마 내년 상반기쯤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내년 상반기쯤. 자,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자, 북러 관계 잠깐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푸틴 대통령이 평양 방문할 수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두 사람 만난 지가 지금 10여일밖에 안 됐는데 또 만난다는 건가 봐요? 그게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보도에서 나오는데 현재로서는 불확정적이고 유동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원래 지난달에 저희가 예상할 때도 그때 북한을 갈 수 있다라는 예상이 어느 정도 관측이 나왔었는데 결국 보스토치니를 주로 갔고 거기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나왔던 게 이게 일정이 계속 꼬이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한 달 만에 지금 이제 다음 달에 10월 17일 날은 푸틴 대통령이 베이징까지는 옵니다. 이때 만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원래 있었는데 한 달 만에 만난다는 거는 정상들이 지금까지 한 달 전에 해놓은 것을 처리하기도 바쁩니다. 사실 그걸 진행하고 성과를 봐야 되는데 한 달 뒤에 다시 만난다? 이건 좀 약간 어려울 것 같고요. 이것도 연내는 어려울 것 같고 사실 페스코프 대변인이 그때 북한에서 초청했다고 했을 때 우리는 뭐 조만간 방문할 계획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이제 북한에서 초청을 수락했다고 하니까 그렇게 그럼 방문을 우리도 수락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라 이게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당분간은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약간 그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아직은 푸틴 대통령의 답방 가능성은 추측 정도로 보인다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강성홍 해설위원 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경찰에서 넘겨받은 불법 도박 범죄 사건을 검찰이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끈질긴 수사 끝에 조직 몸통을 검거하고 비밀 금고까지 찾아 수십억 원을 압수했는데요. 사건을 맡아 보완 수사를 한 건 초임 검사였습니다. 홍성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은색 가방에 가득 담긴 5만 원권 돈다발, 무려 40억 원, 모두 범죄 수익금입니다. 범죄 조직 꼬리는 경찰이 먼저 밟았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을 수사해 3명을 검거했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건 춘천지방검찰청으로 발령받은 초임 검사. 경찰에 검거된 조직원들은 공범들의 신원에 대해 입을 다물었지만 이들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분석했고 서울 금천구 일대에서 활동하는 범죄 조직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벌인 끝에 범죄 조직의 몸통을 검거했습니다. 이어 범죄 수익금 40억 원까지 압수했습니다. 범죄 조직이 운영한 불법 도박 사이트 규모는 무려 1,300억 원. 이들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최근까지 스포츠 경기 승패를 놓고 배당률에 따라 돈을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14개가 넘는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 범죄 수익금 40억 원은 비밀 금고 안에 숨겨놨고 일부는 고급 외제 차량을 사기도 했습니다. 춘천지검은 도박장 개설 등의 혐의로 범죄 조직 총판 25살 A씨와 부팀장 B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총판 팀장들은 이같이 포르쉐 승용차 등 고급 승용차를 여러 대를 타고 다니면서 음주, 무면허 운전을 계속 반복하였고 전신문신으로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 법을 경시하는 모습을 자랑스러워하는 속칭 MG 조폭과 같은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범죄 조직의 꼬리만 자르고 마무리될 뻔한 사건. 초임 검사의 끈질긴 수사로 범죄 조직 몸통을 검거하고 수십억 원을 국고로 환수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수원지방법원은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보직해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 자료만으로는 신청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위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이게 기각의 이유입니다. 앞서 해병대 고 최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가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보직해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는데 박 전 단장 측은 보직 박탈이 근거 없는 횡포에 가깝다 이렇게 집행정지 신청 이유를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서 수원지방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 기각 판단을 내렸습니다. 추가되는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년간 의료용 마약류를 셀프 처방한 의사가 8,3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은 의료용 마약류를 스스로 처방한 의사 8,319명에게 온라인 서한을 보내고 가급적 다른 의사에게 진료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지난해 6월부터 1년간 환자에게 프로포폴과 졸피뎀 등 의료용 마약류 32종을 한 번이라도 처방한 적 있는 의사 10만 5천여 명에게 다른 의사와 처방량을 비교한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오늘 아침 8시쯤 경남 창원시 신촌동의 특수강 제조업체에서 난 불이 6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불은 에너지 저장 장치 ESS 배터리 보관시설에서 났고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만 ESS 보관시설 1개동과 리튬이온 배터리 4,000개가량이 불에 탔습니다. 서울 관악구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가 숨지게 한 최윤종이 오늘 첫 재판에서 살인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최윤종이 2018년 군대에서 현역 부적합 판정을 받은 뒤 아무런 직업을 갖지 않았고 게임과 판타지 소설 등으로 왜곡된 성인식을 갖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가족 간 불화로 인한 스트레스로 불특정 여성을 성폭행하기로 하고 범행을 사전에 준비했으며 범행 당시 피해자가 저항하자 확실히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최윤종은 피해자가 저항하자 기절시키려 했을 뿐 죽을 것으로 예상하지도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대구에서 한밤중 편의점을 털어 달아난 강도가 20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적이 드문 산업단지였지만 신고 2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경찰의 초동 조치가 빛을 발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벽 4시쯤 50대 남성이 양손에 벽돌을 들고 편의점에 들어옵니다. 직원을 위협하더니 급기야 얼굴 쪽으로 벽돌을 던집니다.
겁에 질린 직원이 계산대에 있던 현금을 건넵니다. 가게를 나선 남성은 어두운 공장 사이로 유유히 사라집니다. 편의점을 턴 남성이 도망친 길은 공단 지역이어서 이렇게 낮에도 인적이 드문 곳입니다. CCTV도 많지 않아서 동선을 추적하기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받은 경찰이 2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도주를 차단하면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모자를 쓰고 자전거도 훔쳐 탔지만 경찰관의 예리한 눈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공단 지역이고 골목골목이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골목골목마다 만약에 범인이 도망간다면 신속 검거는 어렵다고 판단되었고, 다행히도 저희가 테러를 막고 포위망을 좁혀가면서 이 남성이 편의점을 털고 경찰에 붙잡히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20분. 최근 은행 강도 등 강력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경찰의 발빠른 대처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줬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귀성길은 추석 전날 오전이, 또 귀경길은 추석 다음 날 오후가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4천만 명 이상의 민족 대이동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연휴가 긴 만큼 하루 평균 이동 인구는 지난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6일 연휴로 이례적으로 긴 이번 추석 명절. 연휴 기간 동안 지난해보다 27% 증가한 4,022만 명이 이동하고 하루 평균 이동 인원은 575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많은 사람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석 당일엔 모두 953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성길 출발은 명절 전날인 28일 오전을, 귀경길 출발은 추석 다음 날 오후를 가장 선호해 이 시간이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서울에서 부산까지 최대 10시간 10분, 광주까지는 8시간 55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귀경길은 부산에서 서울까지 최대 8시간 40분, 광주에서 서울까지는 6시간 35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됩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귀경길을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혼잡 시간대를 피하기 위해서 출발 전에 꼭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 인구의 92%는 승용차를 이용하고 그 밖에 버스, 철도, 항공, 해운 순으로 이동합니다. 국토부는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갓길 차로를 운영하는 등 도로 공급 용량을 확대합니다. 또 상습 정체 구간 110여 곳은 드론과 암행 순찰차를 연계해 법규 위반 차량을 단속하는 등 집중 관리할 계획입니다.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는 통행료를 면제합니다. 이 밖에 주요 휴게소와 졸음쉼터 등의 임시 화장실을 확충하고 편의시설에 서비스 인력을 추가로 배치할 방침입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네, 저희가 헤드라인으로 추석 의지가 강하다까지만 확인했는데 조금 전 들어온 속보에 의하면 민주당이 밝힌 내용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내일 오전에 영장 심사 출석하겠다는 입장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별도의 입장문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민주당 핵심 관계자가 추석 의지가 강하다고 했고, 또 앞서 나온 야당 패널인 김현정 전 대변인도 거의 추석이 확실하다고 했는데 속보로 결과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헌정사상 첫 제1야당 대표 구속 갈림길 내일입니다. 내일 결과에 따라 또 전국에 파장이 있을 예정인데 아무튼 이재명 대표는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민주당을 통해서 밝혀왔습니다. 오늘 퇴근길부터는 다시 우산이 필요하겠습니다. 밤사이 전국에 가을비가 내리겠고 내일은 종일 흐린 날씨 속에 낮에도 서늘함이 감돌겠는데요. 현재 서해상에서 비구름이 유입되며 일부 지역에는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수요일인 모레까지 동해안에는 최고 70mm, 그 밖의 지역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높겠는데요. 서울이 19도, 대전도 19도, 대구는 20도로 출발하겠고요.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낮아서 쌀쌀하겠습니다. 서울이 22도, 대전과 대구가 24도, 광주는 26도를 보이겠습니다. 추석 연휴에는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며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내일 10년 만에 부활한 국군의 날 시가 행진이 열릴 예정입니다. 국산 첨단 무기 체계가 대거 선보일 예정인데 내일 저희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